나는 어디서 자면 되니 버스를 오래 타서 너무 피곤하다 무릎도 아프고 얼른 쉬어야겠구나. 아버지, 아무래도 저희 집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내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처가에서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와서 지내고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아빠, 우리 집도 안 돼요. 아들이 내일 학원 시험인데 아빠가 오시면 집중을 제대로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갑 모텔을 예약해뒀으니까 이번에는 거기서 쉬다 가세요. 그게 오히려 편할 거예요. 이미 집 근처까지 왔는데. 그럼 어쩌라고요? 택시비 아끼지 말고 역까지 가야죠. 연락했는데 안 받으면 그냥 가셔야죠. 계속 기다리면 제 입장이 뭐가 돼요? 왜 날 불효녀로 만들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76세의 하중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4시간 거리의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나이가 드니 친구들의 마지막을 하나둘씩 듣게 되어 쓸쓸한 마음으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고향을 떠나 서울에 정착할 때도 저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고 너무 먼 거리라면 차라리 돈을 보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 아내가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서울에 흩어진 고향 친구들이 조문을 와주어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고 저 역시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 아내 조문을 와주고 슬픔을 함께 나누어주던 든든한 친구가 있었는데 일이 생겨 갑자기 떠나게 되어 저도 함께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하나둘씩 가게 되면서 저도 멀지 않았음을 느끼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살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부질없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게는 자식이 셋 있었는데 둘은 대학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울로 가게 되었고 한 명은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제 곁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베트남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 지금은 베트남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셋이었지만 이제는 볼 수 있는 자식이 없는 셈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어도 서울은 여전히 먼 거리였습니다. 손주들이 어렸을 때는 명절이나 방학 때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학원을 다니느라 방학 때도 시간이 없었고 명절에도 교통체증을 이유로 1년에 한 번 보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농사 지은 것들을 자식들에게 보내면 그때마다 전화 한 통을 받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와 저는 괜찮다고 서로 위로하며 허한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특히 모성애가 강하고 자식들을 그리워하던 아내는 일찍부터 저에게 서울로 가자고 했습니다. 자식들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당신 고향에서 평생 희생했으니 당신도 나와 함께 서울로 가야지. 자식들 다 서울에 있는데 나 혼자 여기서 무슨 재미로 살아?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에 가면 농사 짓는 땅들은 어떻게 하겠어? 농사꾼은 농사 짓고 살아야지. 배운 게 농사뿐인데 서울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서울 태생이었고 결혼 후에 제 고향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나 자랐고 거의 고향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장남이었고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에 따라 부모님과 함께 살며 부모가 물려준 땅에서 터전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똑똑하고 깨인 제 동생들은 감정이 달랐나 봅니다. 시골 총구석에서 하루빨리 빠져나가길 바라면서 다들 서울 꿈의 땅으로 떠났고 여동생들도 죄다 수도권 쪽으로 출가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 끝끝내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고 부모님 또한 장남인 저를 기특하게 여겨 땅을 다 불려주고 몸을 위탁했습니다. 아내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자식 셋을 키우며 제 고향에서 농사짓고 살았는데 아내 친구들이 가끔 휴가차 우리 동네를 들러 아내에게 찾아오면 진한 화장과 향수 냄새 멋들어진 옷차림으로 사모님 행세를 하며 우리 안사람을 기죽게 만들었고 누구보다 뽀얀 살결을 가진 제 아내였는데 농사일에 거무튀튀하게 얼굴이 타버린 아내는 속상해서 울다가도 다음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씩씩하게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아내의 속마음을 알기에 시집살이 한 번 안 시키고 한평생 좋은 고부 사이로 지냈습니다. 서울 사는 아내 친구들이 와서 서로 질세라 시어머니 욕을 해도 안사람은 절대 거들지 않고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 방법까지 설명할 정도로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보다 지금 사는 곳이 공기도 좋고 사람 살만 난다며 좋아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그리운 자식들에게 가보지도 못하고 서울 고향 땅에서 다시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마감한 게 저는 마음이 가장 아팠습니다.
같이 살던 어머니와 아내를 먼저 보내면서 저는 빠짐없이 와주었던 친구의 조문을 가기 위해 버스터미널에서 서울 가는 차편을 써놓은 메모를 찾아보았습니다. 가기 전에 자식들 얼굴도 볼 겸 연락을 했습니다. 두 녀석 중 아들은 전화를 받고 딸은 전화를 안 받았는데 전화 받은 아들은 마침 손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얼굴도 좀 볼 겸 시골에서 산 미역이랑 사과만치 큰 후무사 자두를 손에 바리바리 싸며 넌지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첫 손주현이 태어났는데 내가 니들 전화만 주고 직접 가보지도 못했구나. 얼굴 보고 싶은데 이 집 가서 하루 머물다 가도 되냐. 저희 집에요. 아버지 서울 오세요. 이번에 친구놈 한 명이 먼저 떠나서 조문하러 가기로 했다. 네 할머니랑 엄마까지 먼 길 와서 챙겨준 친구라 돈만 챙겨서 보낼 수 없더구나. 오늘 와이프가 조리원에서 퇴소한다고 했긴 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장모님이 오늘인가 내일 산후도우미 대신 와이프 조리해 주신다고 하셔서 이번에 온 김에 손주 한번 보고 가고 싶은데 보고 가셔야죠. 제가 아내한테 잘 말해볼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서연이한테도 한번 말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괜히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아버지가 맨날 서울 오신 것도 아니고 온 김에 주무시고 가심 저도 마음 놓이고 좋죠. 아버지 건강이 늘 걱정이었거든요. 혼자 지내시는데 적적하시죠. 제가 곁에 있으면 챙겨드릴 텐데 아이고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새애기는 몸 푼 지 얼마 안 되었을 텐데 괜찮냐. 산모도 아이도 건강해요. 와이프는 애 낳자마자 살 뺀다고 밥도 밥만 먹고 유난히 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애 낳고 잘 먹어야지. 애 낳느라 기다 썼을 텐데 내가 보내준 돈으로 산후보약은 지어줘라. 그렇지 않아도 조리원 퇴소하고 한번 가보려고 했어요. 아내가 고마워했어요. 그럼 혹시 일단 주무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을게요. 이따 연락주세요. 그러나 벌써부터 자식들의 불편함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아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래도 넙죠 아버지. 오시라고 하는 아들을 보고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동네에 저랑 비슷한 동년배인 이웃사촌이 있는데 그 친구는 서울 간다니까 대놓고 오지 말고 모텔 잡아줬다는 얘기 듣고 우리 자식들도 그러면 어쩌나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아들은 저를 맞이하겠다 했고 그것이 참 고맙고 제게는 다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자식들 불편함이 전해져 왔고 자식 불편한 만큼 저도 불편했기에 처음에는 그냥 왔던 곳도 말하지 말고 모텔에서나 잘 걸 그랬나 싶었지만 그래도 새끼들이니 어찌되었든 얼굴 한번 보고 가고 싶은 마음에 저는 감수하고 가보기로 했습니다. 간만에 서울 나들이 할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새다가 새벽같이 일어났는데 이미 밭에 있는 오이와 가지감자는 한가득 택배로 보내놨는데 마침 집 자두나무에 자두가 주렁주렁 열려서 그것만 좀 싸고 며느리가 몸 풀었으니 산모용 미역을 산 것을 챙기 이른 아침부터 출발했습니다. 첫 차로 터미널까지 버스 타고 가서 시외버스를 타고 한숨 푹 자니 서울에 도착했었습니다. 분주하게 남녀노소 할 것 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터미널에 도착한 저는 몇 년 만에 처음 온 서울길이 무척이나 낯설어 어디에서 버스를 타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하철도 어디서 타야 할지 깜깜했습니다. 다들 핸드폰만 보고 찾고 하고 있는데 핸드폰 다루는데도 익숙하지 않았던 터라 저는 사람들에게 물어 버스 정류장을 찾아가려 했지만 낯선 사람들은 제게 대답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를 본 어떤 학생이 다가와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애떼어 보이는 게 대학생 같은데 제가 적어놓은 종이를 보여주니 알겠다는 듯 저를 데리고 버스 정류장을 갔으나 순간 지하철이 공짜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요새는 버스 정류장도 도로 한가운데 있어 쌩쌩 달리는 사이에서 겁이 났는데 여기 가서 어디로 가고 어디 가서 갈아타야 하고 뭐가 많이 복잡했지만 천천히 걸음을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뜨면서 저는 간만에 딸과 통화하게 되었는데 낭낭하고 또렷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서울까지 어쩐 일이야? 서울에서 아빠 얼굴 본 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 그럼 오늘 온 거야. 그래 녀석아 지금 애비 서울이다. 이제 병원 가서 친구 잘 보내고 오마. 아빠 마음이 좀 그렇겠다. 근데 요새 우리 준석이가 시험 기간이라 조금 걱정이긴 한데 오늘 이 녀석이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네. 네 집에서 하루 묵으면 안 되냐? 아니 평소 같음 언제든지. 아빠 자고 가도 상관없는데 준석이가 3일 내내 시험을 보거든. 그래서 혹시나 아빠 오면 다리 행여나 제가 오면 중학생 손주인 준석이가 시험을 망칠까 봐라는 말을 그렸습니다. 제게 자식이 중요했듯 딸에게도 자식이 중요한 건 당연한 거고
특히나 딸은 교육열이 높았던지라 손주의 시험에 무척 예민한 시기는 맞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기왕 왔으니 둘 중 하나는 보고 싶은 마음에 서연이한테도 그럼 괜찮으면 연락을 달라고는 했는데 아들과 마찬가지로 딸 쪽도 껄쩍지근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의 생각에 그만 내려야 할 지하철역을 지나가 버렸는데 그 다음 역에 사람이 밀려 들어와서 저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로 다시 한번 지하철역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두 정거장 지난 후에 겨우 내렸는데 이제 또 지하철을 갈아타야 학원만 가는 도중 벌써 진이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높은 계단을 올라갈 자신이 없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고 겨우 갈아탈 곳으로 와서 지하철을 기다렸는데 이번에도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 확실히 지방에 비해 인구가 많구나 여기며 돈 주고 살라 해도 못 살 것 같은 저였습니다. 서울은 별나라 천지처럼 갈 때마다 건물 간판이며 도로며 빠르게 바뀌고 있었고 저는 거기에 적응하기가 힘들어 길눈이 밝은 편임에도 올 때마다 거리를 헤매고는 했습니다. 어느새 딸이고 아들이고 복잡한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겨우겨우 병원 장례식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많이 있질 않았습니다. 조객록을 작성하고 준비한 조회금을 넣고 숨을 들이마셨지요. 제 친구 이름은 양태상이었는데 빈소에 들어가니 태상이 부인과 자식들이 저를 알아보고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꼭 참았습니다. 분향을 하기 위해 몸을 숙이고 오른손을 왼손에 받친 후 향을 좌우로 흔들어 향로에 꽂고 묵념 후 저를 입원했고 상주인 태상이 큰아들과 맞절을 했습니다.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먼 길 오셨을 텐데 제가 태상이한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가족분들께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박간 양반이 입버릇처럼 하늘에 계신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냐고 많이 좋아하고 함께 가고픈 중마고 오셨습니다. 그 중마고우께서 와주셨으니 우리 박간 양반 가는 길 외롭지 않을 거예요. 태상의 부인은 제게 눈물을 흘리며 와줘서 고맙다며 인사했고 저는 막력한 싸이인 태상이가 다시 한번 세상을 떠났구나 실감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영정사진 속 친구. 태상의 환하게 웃는 모습이 가슴에 박혔고 금방이라도 제 이름을 부르며 튀어나와 손짓할 것만 같았습니다. 상주와 부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저도 멀지 않음이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찾아온 문상객들에게 좋은 음식 대접한다고 했던지 육개장이 참 맛있게 느껴졌지만 오랜 시장함에도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아는 얼굴들인 친구 몇몇이 더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반가이 여기며 한숨부터 쉬며 말을 했습니다. 저번에는 영문이고 저번에는 황철이더니 이번에는 태상이야 100세 시대라더니 80살까지도 살기가 쉽지가 않다. 건강하게 살아야 해. 그냥 살면 아무 의미 없어. 우리 누나는 80세가 넘었는데 치매에 걸려 자식들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데 그건 진짜 죽지 못해 사는 삶이야. 퇴장에까지 가니 왜 이리 내 마음이 먹먹한지 모르겠구만. 서울 한번 놀러오라고 거하게 술 한잔 하자며 놀러오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 이렇게 못 만나고 가게 될 줄은 몰랐다. 친구들은 저와 태상의 사이가 막력한 줄 알았기에 특히나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썼고 셋 다 동갑내기였기에 술 한잔씩 하며 인생의 말로를 달래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만에 친구들 얼굴 보면서 그간 살아왔던 얘기를 반복하며 추억도 곱씹어보고 여러 인연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거기에 느낀 삶의 이야기들도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둘씩 지인들이 떠나니 이제 볼 때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이제 볼 때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만날 수밖에 없다. 보니 더 함께 있고 싶어 했고 이어 친구들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한 잔씩들 더 하려 했지만 저는 이만 자식들네 가서 얼굴 봐야 했기에 더 이상 마시지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그런지 무릎이 또 고장났는지 아려웠습니다. 오래전부터 안 좋던 무릎이 최근 들어서 통증이 더 심해진 것이었는데 근처 병원에 다니며 가끔씩 주사도 맞는데도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이참에 온 김에 돌아가도 맞아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네 며칠 묵으면서 차라리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검사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기는 했습니다. 무릎이 툭하면 고장나고 시원찮으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큰 병원에 가보라는 소리를 들었던 터라 치료를 받을까 싶었지만 워낙 서울의 큰 병원이 사람이 줄을 잇는 곳이고 예약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는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던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네 하루도 머무는 것이 배가 될 텐데 자식들 불편하게 하면서 내 몸 챙길 염치는 없었습니다. 빈소에서 나온 저는 한숨을 푹 쉬며 아들에게 전화를 해볼까 딸에게 전화를 해볼까 했는데 둘 다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 건네줄 자두랑 미역이 내 손에 있었는데 얼른 전해주고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딸에게 묵는다 그랬을 때 난감해했던 것 같아서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아들은 빨리빨리 금방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셨네요. 저 지금 회사라서 메시지로 주소 보낼 테니까 택시 타고 가 계세요. 며느리는 괜찮다냐 몰라요. 연락을 안 받아요. 근데 뭐 괜찮겠죠. 저희 이사간 집에 처음 오시는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아버지인데 뭐라 하겠어요. 그래 그럼 너 퇴근은 언제 하냐? 집에 도착하면 7시 좀 넘을 것 같아요. 가면 아마 안사람 조리원에서 돌아와 있을 거예요. 내가 가면 며느리가 당황할 수 있으니 그냥 너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 가마 천천히 일 보고 와라. 그럼 근처에 카페 있으니까 거기 계세요.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저는 아들이 보내준 주소를 보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깜깜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잘 되어 있지만 복잡했고 눈이 침침해서 타는 곳 찾기가 어려웠고 버스 정류장도 찾기가 쉽지가 않아 결국 택시를 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때마침 앞에 큰 백화점 같은 게 보였습니다. 마침 며느리가 출산을 했으니 미역 말고도 손주를 위한 선물을 하고 싶어서 찾아 들어갔고 뭘 좋아하고 고를지 몰라 여자 판매자한테 손주가 태어났는데 에이두어 벌만 파란색으로 골라서 사달라고 했습니다. 포장하고 있을 때 예쁜 애기 옷들이랑 장난감이나 모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격이 상당했습니다. 옛날에 딸내 손주 데이랑 못 보낼 때 그때도 비쌌지만 이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았는데 원 물가가 이리로 너를 뛰는지 자식들한테 기대는 세상 아니라고 아내와 함께 그동안 모아놨던 돈 학교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생활 다 하기 전에 이미 바닥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 나왔다 하면 숨만 쉬는 것도 돈이다라는 말을 체감하게 되었고 그래도 손주를 위한 선물만큼은 아까워 말고 샀습니다. 서울에서 택시 타면 바가지 요금 나온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일단 아들네 집을 찾아가야 했기에 택시를 탔고 기사한테 메모지를 보여주며 이곳이 우리 아들네미니 여기까지 가 달라 했습니다. 가면서 한두 마디 붙일 만한데 서울에는 택시 기사마저 무표정이 무뚝뚝했습니다. 저는 꾸벅꾸벅 한참 졸다가 기사에 다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내렸고 아들이 사는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올려다보고 있자니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결혼할 때 많이 보태주지도 못했는데 지들끼리 반반씩 해서 알뜰하게 결혼해서 살더니만 비록 전세라 해도 아들이 서울에서 이 정도로 자리 잡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기특했습니다. 아들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같이 들어가려 했지만 손주 선물 산 걸 빨리 주고 싶어서 주소로 물어물어 찾아가 벨을 눌렀는데 아직 며느리는 오지 않은 듯했고 주변을 어슬렁거렸는데 마침 공원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잠이 오지 않아 아들이 준 쿠폰은 나중에 다시 아들 쓰라고 주기로 했고 저는 공원 그늘에서 후텁지근한 날씨를 피하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을 만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였습니다. 문자에서는 폭염주의보라서 밖에 나가지 말라는 안전 메시지가 떴지만 끝까지 에어컨이 가동된 카페에 가지 않았던 것은 밥보다 비싼 커피를 안 먹고 올게 뻔해 아까워서였습니다. 그때 아들에게 연락을 받았던지 며느리의 전화가 왔습니다. 반갑게 전화를 받았고 며느리가 지금 집에 도착했으니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손주 볼 생각에 싱글벙글하며 양손에 진 손주 네일 2벌이랑 산모용 미역 후무사 자두를 들고 아들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벨을 누르자 며느리가 아닌 안사돈이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저도 애랑 막 들어왔는데 지금 에어컨 틀었으니 시원할 겁니다. 며느리도 불편한 판국에 안사돈이 있으니 더 불편했습니다. 아들이 도저히 회사를 빠질 수가 없어서 조리원 퇴소 날에 안사돈이 동행해서 운전해주고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데려왔습니다. 안사돈은 아직 60대라서 그런지 팔팔하고 젊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얼굴에 주름 없이 팽팽했고 자기를 잘 가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아내가 안사돈과 상견례를 하면서 봤는데 자기도 시골로 시집오지 말고 서울로 시집왔으면 관리 잘하고 살았을 거라는 이제는 다시 듣지 못할 푸념이 생각났습니다. 손주는 우유를 먹고 잠이 든 상태였고 요 이쁜 것 누굴 닮았나 보자 했지만 아직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누굴 닮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쁜 구성만 닮아라 흐뭇하게 웃고 있는데 안사돈이 제게 시원한 주스 한 잔을 내왔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제 딸이 몸조리 때문에 많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제가 할 테니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안사돈은 한두 번 온 것이 아닌데 집 어디에 뭐가 있는지 척척 알고 있었고 별로 먼 거리에 사시는 게 아니라서 자주 딸네 집에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시대와는 다르니 자식들 제대로 독립시키려면 멀리 떨어져 사는 게 맞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지나고 의지할 곳이 없다 보니 자식들 옆에 사는 게 제일 부럽긴 했습니다. 저는 집 구경을 했는데 참 깔끔하고 예뻤습니다. 집이 아늑하고 좋다. 우리 며느리가 깔끔해서 집도 예쁘게 꾸며놓고 사는구나. 요새 아파트 인테리어가 워낙 잘 되어서 다들 예쁘게 꾸며놓고 살아요. 평생 마당 있는 주택에서 산재 집과는 너무나도 다른 느낌의 예쁜 집이었습니다. 하다못해 화장실까지 예뻐서 볼일 보기가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손을 씻고 나오니 안사돈과 며느리가 뭔가 쑥덕쑥덕 의논하는가 보더니 며느리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소파에 좀 앉아 계세요. 중국 음식 시켰는데 괜찮으시죠? 그렇잖아도 아까 전에 조문 가서 육개장을 먹는 둥 마는 둥 해서 배가 꺼지기는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하며 머쓱하니 있다가 손주한테 가서 요리조리 뜯어보았습니다. 며느리하고는 어색한 사이였고 안사돈하고는 더 불편한 사이였기에 어서 저도 내 아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돈 그런데 혹시 어디서 한잔하시고 오셨어요? 약간 술 냄새가 나서 제가 아까 친구 조문을 다녀와서 거기서 권해서 한두 잔하고 왔습니다. 많이 마시진 않았어요. 조문을 다녀오셨어요. 조문 다녀오시고 바로 오신 거예요. 안사돈은 짐짓 놀라며 깊게 한숨을 쉬었는데 이내 손주를 안고 안방에 들어갔다 눕히고 나왔습니다. 엉겁결에 손주 보고 있는데 제 눈앞에서 손주를 데려가니 저는 당황하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안사돈은 살짝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조문 갔다가 오면 귀신 붙어서 온다 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기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물론 미신이기는 하지만 굳이 안 좋은 걸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안사돈은 성당을 다니고 종교가 있는데도 그런 말을 제게 하는 게 우스웠지만 예민할 수도 있는 문제 같아서 손주도 제 마음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말라 물을 들이키고 있는데 집안을 뒤덮는 공기가 별로 좋지를 않았고 며느리는 아까 안사돈이 손주를 데리고 들어간 뒤 따라 들어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히 제 행동이 경솔했나 싶어서 편한 마음에 가져온 자두와 상모용 미역 손주 네일을 2벌 내밀었는데 안 쓰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주 네일을 보고는 네일 2벌에 뭘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왔냐며 인터넷에서 치수 작은 것은 싸게 파는데 차라리 돈으로 주시지라고 중얼주얼거리는데 며느리도 아니고 안사돈이 자꾸 제 행동에 간섭을 하니 저도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자고 간다 해서 며느리에게 부담을 준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도착한 배달 음식이 왔는데 볶음밥이랑 짜장면 짬뽕 이렇게 골고루 3개가 왔습니다. 저는 제일 만만한 짜장면을 택해서 먹고 며느리는 볶음밥 안사돈은 짬뽕 이렇게 먹었는데 밥을 먹는 동안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지나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하니 체할 것만 같았습니다. 아까 육개장도 잘 안 넘어가더니만 짜장면도 먹고서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 결국 다 남기고 말았습니다. 아까워서 음식은 웬만하면 남기지 않는 편인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왜 이리 안 오는지 싶어 시계만 보고 애타는 리모컨만 돌려댔는데 며느리가 제 눈치를 보다가 이내 슬쩍 말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아버님 오신다고 해서 좀 놀랐어요. 오늘 저희 엄마도 오신다고 했던 거 알고 있었거든요. 나도 갑작스럽게 친구 때문에 서울에 왔다가 그리 됐다. 괜히 미안하구나. 아니 뭐 미안해 하실 건 아닌데 주무시고 가시려고 오신 건지 몰랐어요. 그냥 오신다고만 해서 오셨다 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말을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돌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싫은 티를 내는 거나 다름이 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사돈도 말리지 않고 부엌에서 제가 가져온 자두를 내오려고 씻고 있었습니다. 두모녀가 지금 나를 앞에 두고 뭐 하는 건가? 내가 내 아들도 아닌 사람들한테 내 아들 집에서 무슨 꼴을 당하나 싶어서 저도 말했습니다. 안사돈은 가끔 와서 주무시는 것 같던데 내가 와서 많이 불편하냐? 네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걸 그랬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요.
아버님 사실은 애가 조리원에 있을 때 내내 열나고 설사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아버님이 술까지 마신 상태로 제 아이 보시려고 하니 제가 좀 예민해지네요.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제 말이 비꼬는 것처럼 들렸는지 며느리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안사돈은 여기 네 산후조리에 주러 얼마나 머물다 가냐 물었더니 한 달 정도 있다가 간다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한 달 동안 처가 눈치 보고 살 텐데 나는 고작 하루 자고 간다는 걸로 며느리 불편할까봐 안절부절하던 태도가 스스로 되뇌어지면서 속이 상했습니다. 술 마시고 온 건 예민할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손주를 막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기만 한 거거든요. 만약 안 왔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더욱이 안사돈도 편하게 드나드는 상황이라면 나의 방문을 가지고 며느리가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안사돈도 괜히 눈치가 보였던 건지 제가 가져온 자두를 며느리와 저에게 하나씩 건네주며 맛있고 달다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는 기분이 좋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완전히 다 마친 후에 아들이 도어락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느새 시간을 보니 7시가 넘어갔는 제게는 치질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날 만큼 반가웠습니다. 아들은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옷을 갈아입으러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뒤이어 며느리와 안사돈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옷을 몇 번을 갈아입고도 남을 제법 시간이 오래 지체되었습니다. 저는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만큼 불편한 심정이었습니다. 맘 같아서는 딸한테 가고 싶은 딸은 또 손주가 다음날 시험이라고 제가 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난감해했으니 전화 걸어 말을 붙이기가 쉽지도 않았습니다. 곧이어 아들이 안방에서 나왔고 뒤이어 며느리와 안사돈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마치 아들에게 지시를 한 듯해 보여서 아들이 제게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 저기 죄송한데요. 아무래도 오늘 공교롭게 안사람과 장모님이 같이 계셔서 아버지 주무시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지금 이 시간에 나더러 나가라는 소리야. 제가 차 있으니까 서연이한테 전화해서 그쪽으로 바래다 드릴게요. 서연이네 집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아까만 해도 얘기가 잘 통하는 것 같더구만. 왜 며느리랑 안사돈이 내가 자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시냐. 기껏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비싼 택시비까지 불면서 아들 얼굴 손주 얼굴 보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집까지 들여놓고 며느리와 안사돈의 말들로 저를 내쫓는 게 참으로 너무했습니다. 아들은 제 얘기에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제 짐 가방을 들어주며 서연이네 집에 바래다 주겠다는 얘기만 두어 번 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모양새가 참으로 스스로 기가 막혀 저는 제 발로 가겠다고 했고 아들은 그래도 제게 미안했는지 끝까지 제 뒤를 쫓아오며 제 화를 풀어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게 아버지 조문 같다는 말씀은 왜 하셨어요? 술은 또 왜 마시고요? 안사람이나 장모님이나 그런 거 찝찝해하는 사람들이라서 굳이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아버지 병원 정기검진 다녀와서 주무시고 간다고 말했는데 이가 그럼 나랑 말을 맞추던지 너도 내게 말 한마디 없이 며느리한테 그리 말하지 않았냐. 네네 알았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버지가 술 냄새만 풍기지 않았더라도 물을 일은 없으셨을 텐데 암튼 뭐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고 서연이한테 전화해봤는데 아버지한테 준서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했다더라고요. 그래도 자식인데 가면 오신 아버지를 내쫓기야 하겠어요. 너는 자식인데도 장모님과 네 안사람 때문에 날 집에서 내쫓았잖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아들까지 등지고 싶지는 않았기에 저는 아들이 딸네 집에 데려다주는 대로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들하고 딸네 집 사이도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들 역시 퇴근하고 바로 또 저를 딸네 집에 데려다주러 운전을 해서 그런지 녹초가 되어 보였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육아도 반반이라고 해서 퇴근한 남편이랑 같이 한다던데 신생아 밤새 울어댈 텐데 그래도 장모님 있으니 우리 아들 더 피곤하지 않게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다음에는 꼭 저희 집에서 모실게요. 집사람이나 장모님도 막 예민하신 분들은 아닌데 아무래도 아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무쪼록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신경 쓰지 말 거라. 퇴근하고 날 또 서연이네 데려왔으니 네가 제일 피곤하겠구나. 갈 때도 운전 조심해서 가고 커피 쿠폰은 다시 너한테로 보냈다. 나이 들어 커피 마시면 가뜩이나 잠 못 자는데 더 못 자서 마음만 받으마. 저는 아들에게 씁쓸하게 말하고 뒤돌아섰고 아들은 제가 가는 뒷모습을 지켜보는 듯하다가 제가 들어가고 나서 그제야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도 난감한 게 느껴졌기에 아들 책임으로 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이 내심 괘씸했지만 그것도 제가 조문 갔다 오고 술 냄새 풍기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딸네 집도 한번 보고 가고 싶긴 했는데 잘 되었다 생각하려고 노력해 딸네 집 배를 누르니 직접 딸이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입가에 슉 검지손가락을 갖다 대며 얼른 나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서 어쩌지 아까 오빠한테 전화를 받기는 했는데 준석이가 진짜 내일 중요한 시험이거든. 내신이 간당간당해서 이번 시험 못 보면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못 갈 수도 있어서 오늘은 그냥 택시 타고 가셔서 터미널 앞에 있는 모텔에 머물러 그래야 내일 가기도 좋지. 터미널 앞에 모텔이 많다 보니까 내가 맘대로 예약하면 또 아빠 거기 찾다가 시간 다 보낼 것 같아서 그냥 다시 택시 타고 터미널 가서 외관 깨끗한 데로 들어가 주무세요. 내가 돈을 넣어줄게. 딸은 그렇게 말한 뒤 흰 봉투를 제 주머니 속에 깊숙하게 넣어놨는데 아들네 집에 이어서 딸네 집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넌지시 이웃사촌이 서울에 있는 아들 만나러 갔다가 모텔에서 잤다는 말이 떠오르면서 나도 같은 신세가 됐구나 싶으면서도 일부러 서로 편하려고 모텔을 잡아준다는 딸의 말에 요즘 사람들은 다 이런가 싶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옛날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처량한 신세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때를 잘못 맞춰갔구나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들도 딸도 다 자기 자식들 생각하느라 그런 건데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내리사랑은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었기에 저도 부모인지라 누구보다 그 심정을 알기에 섭섭해하지 않고 묵인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만 입이 쓴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딸이 쥐어준 봉투를 꽉 움켜쥐며 9시쯤 된 시간을 보았는데 이리저리 치이다 결국은 쉴 곳을 찾지 못한 채로 저는 터미널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시당초 자식들 내에서 자고 간다 하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탈 걸 그랬나 보다. 그러면 자식에게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지도 않을 테고 서운함이 들지도 않을 텐데 뒤늦게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점점 몸이 피곤해져 와 어디서든 쉬어야겠는데 주변을 둘러봐도 역주변이라 그런지 괜찮아 보이는 숙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은 제게 봉투를 쥐어보낼 때 일부러 호캉스다 뭐다 집 있는데도 따로 숙소 잡아서 피서 기분 느낀다고 하는데 그건 좋은 숙소일 때 하는 말이지 모텔 주변에는 여기저기 담배 피우는 사람들과 남녀가 왔다 갔다 거리니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보이는 골목 사이들이 어두컴컴해서 무서워 보인 곳도 한몫했습니다. 이곳은 피서 기분 느낄 만한 좋은 숙소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도저히 들어갈 엄두가 나질 않아 저는 환한 터미널로 들어갔고 의자가 줄지어 있는 곳에 앉아 있어 나란히 사람들과 TV를 보는 것이 더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 드문드문 있게 되었는데 남은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다 제 또래 노인들이었습니다. 왠지 다 제 처지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본 사람인데도 동질감이 들었습니다. 모처럼 아들 딸 보러 온다고 조문하러 가는 와중에서도 내심 기대했던 오늘이었는데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터미널 앞에서 밤을 지새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오순도순 아들네에서 손주도 보고 하룻밤 잘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몸이 피곤한데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맨날 바쁘고 분주한 모습만 있었던 터미널이었는데 차가 하나둘씩 끊기니 점점 고요한 적막감이 휩싸였습니다. 그때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괜히 울컥해서 받을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래도 생각해서 봉투까지 쥐어준 딸이니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봉투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몰라서 안을 살펴보니 20만원가량 들어있었습니다. 아빠 호텔에 잘 들어가서 연락 없어서 걱정돼서 전화해봤어. 준석이는 시험 공부 잘하고 잠들었냐? 아니 아직도 하고 있지. 아마 오늘 밤새야 할 것 같아. 저 녀석 그것 때문에 아빠 간만에 서울 왔는데 못 모신 것 같아. 내 맘이 좀 그랬어. 됐어. 원래 애빗보다는 자식이 더 중요한 법이지. 더구나 넌 애민이 더 그렇지 않겠냐? 오빠도 그래. 그냥 어차피 장모님도 계시면 아빠 하루 자는 게 뭐 어떻다고. 그걸 안 된다고 해조문 갔다가 약주 한잔하고 올 수도 있지. 그게 뭐 유난 떨면서 시아버지를 내쫓을 일이야. 그만해라. 너 마음도 무슨 맘인 줄 알았으니 그냥 내가 때를 잘못 맞춰왔다 싶다. 다음부터는 애시당초 니들 불편하게 말고 그냥 바로 돌아가마. 전화 끊으마.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기도 해서 딸과의 전화를 그렇게 끊긴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터미널 안에서 TV 보다가 졸다가 반복해 이윽고 깊은 잠이 들었고 정신이 들어 일어나 보니 벌써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잤더니만 목이 제일 뻣뻣해져서 아팠고 여기저기 안 결린 데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잠 깨려고 가볍게 세수를 한번 한 후 가지고 다니는 양치질 세트로 이를 닦은 뒤 버스 티켓을 끊고 버스를 기다리다 타고 고향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내릴 때 버스 기사가 저더러 많이 피곤하셨나 보더라고. 코 골고 주무셨다고 하는데 또 괜히 같이 가는 승객들이 나 때문에 불편을 겪었구나 이래나 저래나 민폐만 끼치는 인생이라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반나절을 내내 자며 피곤함을 풀었고 제가 다시 일어났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는데 저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이것저것 꺼내 밥을 지어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이렇게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었는데 허기진 것도 모른 채로 저는 슬픔과 서운함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더 잡생각이 나와서 밥도 먹었겠다. 동네 한 바퀴 돌려고 나왔는데 그때 얼굴이 익은 이웃사촌을 만났습니다. 자식들 만나러 갔다가 모텔에서 자고 왔다던 그 양반 말이지요. 골목 가게 앞 상판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얘기를 했는데 저도 똑같이 속상한 일을 겪었다 하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며 제게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아주 맹랑하다니까 나도 얼떨떨해서 당했는데 뒤돌아보니 괘씸하더라고. 아니, 뭐 요새 유행이야 자식네 집에 가서 하룻밤 자는 게 그렇게 부담이고 짐이냐고 불편하다지 않습니까? 그때 형님 말 들었을 때 세상에 저런 불효자식들이 있나 속으로 욕했는데 제가 겪어보니 서운한 맘 알겠더라고요. 요즘 세대들은 서로 안 불편하고 부모한테 호텔 잡아주고 그런다던데 나는 솔직히 듣도 보도 못했어야 애들 보러 서울 갈 때마다 애들 집에서 자고 왔는데 그게 꼴 보기 싫었던 건지 모텔에서 데우려는 거 보고 정이 다 뚝 떨어지더라고. 자식들한테 아니 시골에서 올라온 늙은 부모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내가 며느리를 미워하는 게 아닌데 솔직히 아들만 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보나마나 며느리가 그러자고 한 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안사동까지 있으니 죽이 척척 잘 맞았던 거지. 만약에 내가 서울 갔을 때 내 아들이 나한테 곧단 수작 부리면 그때는 나도 가만 안 있으려고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부모에 대한 예의가 있고 성의가 있는 거지. 내가 처음엔 멋모르고 당했지만 두 번째는 내 아주 뒤집어 놓을 거야. 형님 나이가 있는데 그럴 기회가 또 오겠어요. 형님이나 나나 다 잊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자식들 안 보고 사는 게 제일 들속 썩는 일이니 대신 다음번에 나도 내 마음 속상했던 것처럼 자식들도 알아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이웃 형님과 감정을 도란도란 나누면서 혈육보다 가까운 이웃이 헐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같은 처지의 감정을 공감하며 이웃사촌이나 나나 둘 다 자식들에게 상처받지 않기로 하고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공교롭게도 제 마음을 자식에게 똑같이 느끼게 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아들이랑 딸이랑 이번에는 웬일로 명절날을 맞이해서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보통은 여행을 가거나 길이 막혀 안부 인사만 하고 용돈만 붙여주고 땡이었는데 이번에는 저번 일이 있어서였던 건지 웬일로 아들, 딸이 동시에 저를 찾아온다고 미리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아들, 딸 온다고 해서 특별히 뭐 해놓지도 않았고 그저 어린 손주가 오니 집 안만 깨끗하게 청소해서 환경만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우리 집에 도착해서 들어오는데 명절인데도 아무것도 안 한 것을 보자 순간 쎄한 기운이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우리 왔는데 뭐 음식 같은 거 안 했어. 우리 멀리서 와서 좀 시장한데 배달 음식 시키려고. 중국 음식 괜찮지? 요새는 명절 때 며느리들이 음식하기 싫어서 중국 음식 많이 시켜 먹는다 하더라. 나는 며느리보다도 더 나이 들고 힘이 없어서 그냥 시키려고 그러자 며느리가 저 서울 아들네. 왔을 때 중국 음식 배달시켜 놓은 것이 기억이 난 모양인지 저도 모르게 쭈뼛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요새 젊으신 분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중국 음식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탕수육도 있네요. 우리 맛있게 먹어요. 배달 음식을 늘어놓고 온 애들이랑 명절 음식 대신으로 먹게 되었고 카드는 아들 내외에게 니들이 먹었으니 알아서 계산하라 말했습니다. 제가 뭔가 달라진 것을 안 자식들의 당황함이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제게 잘못한 게 있어 섣불리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그저 중간중간 제 비위를 맞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선물이랍시고 뱀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저희 어머니께서 힘들게 구하신 거라고 명절 선물로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디 잘 마셔주시고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말이 전에와 같이 올곧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그런 사건을 겪으니 며느리도 안 사돈도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사람이 간사한 게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상처받아서 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돌려줄 입장이 되니 더욱더 선명하게 기억이 되면서 제 뜻대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잘 때가 다가오자 자식들에게 제 심경을 느껴줄 기회는 더 분명하게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거실에서 나란히 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숙소 안 잡았어요. 또 여기가 한옥마을 쪽이라 관광지라서 숙소값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숙소값 아까워서 우리 집 왔냐 정숙소 값이 신경 쓰이면 저기 니들도 역 앞이나 터미널 앞으로 가거라 호텔 모텔이 쏟아지더구나. 나도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니들이 오니 불편하기 짝이 없구나. 그러자 눈치 빠른 딸이 흐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금방 깨닫게 되었고 모두가 다 있는 데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지금 설마 유치하게 지금 똑같이 되갚아주려는 거야.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잖아. 새언니 몸 푼 상태라 안사돈 어르신 와 있었고 나도 우리의 시험 때문에 안 된다고 애시당초 얘기를 했었는데 무작정 찾아온 거 아빠잖아. 그래도 난 아빠 편하게 지내라고 호텔값도 넉넉하게 넣어놨는데 이렇게 우리 내쫓는 거야. 네가 그때 준 봉투 그대로 가져가라. 안에 20만 원 들었더라. 니들이 지금 나 신경 쓰여서 간만에 명절날 모인 거 좀 고마우나 이제는 안 그래도 된다. 나도 서울 갈 일 앞으로 없을 것 같고 니들도 여행할 거 아니면 지방 올 일이 그닥 많지 않을 테니 가끔 전화로 사는 소식만 주고받고 각자 알아서 살자꾸나. 니들이 요즘 세태를 따르는 부모이니 이게 더 편하지 않겠냐. 네가 편한 대로 흐름을 만들어 주었으니 각자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편하게 사자꾸나. 올깡촌의 터미널이나 역 앞에 있는 숙소들 상태 뻔하지. 아빠는 그때 혼자였지만 지금 우린 애들도 있는데 심지어 오빠네는 아직 애기인데 어떻게 그런 숙소에 묵냐고. 아빠 마음 알겠으니까 이번만 잘 재워주고 다음번에는 아빠 맘대로 해요. 너무하잖아요. 정말 너무해. 너 나한테 터미널 앞 모텔 가라 했을 때 그런 소리 안 했다. 우리 역 앞 터미널 모텔 상태나 서울 앞 모텔 상태나 크게 다르진 않던데 너랑 네 자식들 그런 후미진 곳에 못 지을 곳에 어떻게 늙은 내비를 그곳에서 잘 할 수가 있냐. 그때는 진짜 어쩔 수가 없었다니까. 암튼 그래서 아빠도 지금 자식들 사정으로 못 자게 했다고. 아빠도 지금 집에서 안 재워주겠단 거야. 그래 니들이 나 불편했듯 나도 니들 불편하다.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말자꾸나. 나도 앞으로 니들 세태에 맞게 니들 방식대로 살란다. 서울 간다 한들 다신 니들에게 연락 안 할 테니 니들도 여기 오면 연락하지 말고 알아서 놀다 가라. 아들 딸 내외는 제 말을 듣고 하나하나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고 기껏지들이 생각해서 와줬는데 아버지가 뒷북치고 난리라며 너무한다고 원망스러운 소리를 했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보내었고 한동안 제법 오랫동안 자식들하고 사이를 회복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대면대면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서울에 사는 동생 자식인 조카의 결혼식에 가게 되었는데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는 저였지만 이번에는 잘 차려입고 축하해주러 다녀왔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밤에 쫓겨나 터미널에서 밤을 지냈다는 소식은 친척들에게도 다 퍼지게 되었고 그야말로 아들, 딸들은 평판이 곤두박질 쳤는데 특히나 며느리는 가는 곳마다 친척들에게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고 아들, 딸 역시 잔소리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네요. 뒤늦게나마 죄송했던지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라 했지만 저는 이렇다며 동생네 집에서 자고 가게 되었고 그 후에 아주 가끔 서울에 올 때마다 동생에게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은 돈을 좀 쓰더라도 서울의 좋은 호텔에서 하룻밤 묵고 가게 되었는데 요새 호텔 정말 좋고 괜찮았지만 역시나 지내보니 이것도 제게 안 맞는 옷인 듯 부담스러워 그냥 아예 서울로 발길을 안 하는 게 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들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고도 생각하고 또 이렇게 느끼게 해준 것에 유치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날을 떠올리면 서운한 마음은 말로 다 표현 못하며 비참하고 속상하고 무너지는 듯한 자식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식에 대한 실망감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자책감으로 나타나고 이게 순환이 되어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니 앞으로 자식들과 거리를 두며 사는 것이 맞다고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무더운 여름날 제 또래분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